요겁니다. 엑셀의 참석자 OX 표시,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증거를 확보. 제 기사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확보. 이게 무슨 증거예요, 형님? 이게 증거가 되나?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야 이거 몇 명이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송영길 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이 돼서 말 그대로 당의 자금 흐름을 관리했고 송영길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이정근 씨가 그 녹취록이 다 검찰에게 넘어갔잖아요. 그건 뭐 돈을 수수받았다라는 정황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형님 녹취록인가요? 녹취록만 가지고 이렇게 실명 공개할 수 있나요? 엑셀 파일도 지금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엑셀 엑셀 파일도 확보를 했는데 네. 이제 수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정의를 하기에는 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범죄 혐의, 범죄 혐의 유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해서 공소 제기 재판에 넘길 건지, 그리고 이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해서 범죄의 실체 유무를 밝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은 그 당시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송영길 전 대표죠, 지지원 모임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을 확보를 해서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아마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떻게 이정근 씨 그 말 하나 가지고 현역 의원들 명단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출입 기록, 그 국회 출입 기록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압수물을 또 분석했다고 해요. 어떤 압수물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뭐 명단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요. 게다가 이제 녹취록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의 전원에 의해서만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검찰이 제 생각도 그래. 웬만큼 자신 없어서야 현역 의원들 거의 20명 가까이 이름을 이렇게 다 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무리 검찰이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 탄핵이냐 어쩌니 해도, 검찰이 진짜 이거 공개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딱 역풍 맞으면 그야말로 검찰 명예가 실추되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지금 이 돈봉투 사건 관련돼서 관련자들 다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정근 씨 감옥 가 있어, 강내구 감옥 가 있어,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가 있고,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 다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웬만한 저는 그냥 뭐 카더라로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관석 의원 지금 이제 구속영장 이거 가지고도 파문이 일었었는데, 아니 나는 이게 좀 민주당의 태도가 조금 이게 헷갈리는 게, 처음에는 이게 의혹이 터져났을 때 검찰에서 처음에 막 녹취록 터지고 막 언론에서 공개했을 때 이제 그게 났어요. 그러면 인원으로 특정하고 얘기해라. 그랬었거든요. 특정하니까 증거 있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해놓 특정 안 한다고 막 난리치도 특정하니까 특정했다고 또 지랄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검찰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특정을 하는 거냐 말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명단까지도 이제 뭐 나올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저도 이제 우리 태근 형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런 뇌물 주고받고 뭐 돈 살포하고 이런 류의 사건들이 이런 직접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증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이, 저희도 이제 김진수 위원장 방송 많이 나가 보면 민주당 패널들이 여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류가 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맞아. 우리 당 차원에서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성하는 목소리도 색출해야 된다, 책임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아. 요즘에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막 뭐 나는 잘못 없다, 나를 잡아가라 막 가고 이러고, 최근에는 뭐 대통령 본인이 막 가서 고발하고 막 이런 좀 약간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지금 민주당 혹은 이제 야당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 아마 입증 어려울 거다, 재판 가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류 변화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나도 느껴져. 이거
이런 류의 사건들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렇게 입증이 힘든 건가요? 뇌물 사건. 사실 뭐 뇌물 사건이 이제 뭐 증거가 남도록 뭐 돈을 계좌에서 인출해서 저쪽 계좌로 보이게 넣어주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그러니까요. 상정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보통 이제 자금도 다 세탁되고 돈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세탁된 자금으로 그죠. 은밀히 전달하고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금 이제 아까 관련자들 얘기했듯이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강래구 감사 전 수자원공사 감사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했던 그 보좌관도 다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윤관석 지금 현역 의원도 그러니까요.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타고 계속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당시에 간접 증거들, 정황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이제 확대를 해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다 일부러 다 오픈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을 들어갔는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러는 것도 굉장히 수사의 어떤 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그렇죠. 많은 부분에 타격이 있을 거니까 조심조심 그 수사를 하게 될 건데 충분히 저는 볼 때 어느 정도 입증이나 혐의 입증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가능한 수사기관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네. 그 보고 계십니다. 네, 저도 아까 전에 곽관용 위원장이 좀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는데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관련돼서 제가 기사 하나 찾았는데 기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이재명 관련된 요거예요. 이건데 보세요. 이재명 검찰은 증거로 말해야. 제가 이거 듣고 약간 좀 이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왜 이렇게 메시지가 약하게 나가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라이브로.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막 검찰이 저거 뭐 야당을 탄압하고 뭐 소설을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소프트하게 얘기해요. 네. 검찰은 증거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약간 하나하나 얘기를 했거든요. 공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자 그러니까 질문.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아는 것 같아. 분명히 이게 20명 중에 20명이 다 아닐 수도 있죠. 그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 5명 정도, 아주 적게 5명, 많으면 15명 정도는 아는 거야 본인이. 아 얘네 돈 받았구나.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검찰이 명단을 딱 깠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이 정도로 명단이 나오면 알겠지. 이제만 난리 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대변인도 비슷해요. 대변인 강선우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약간 증거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민주당 자신 없어. 아니 근데 나는 센 척 못해 이제. 지금 김재섭 위원장 얘기한 저 인터뷰 제가 보면서 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다 답변한 건데 너무 황당했던 게 이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 대표가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당의 당무를 책임지는 게 당 대표잖아요. 무슨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색출해가지고 우리가 당의 자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는 본인들이 아니라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조사도 안 하고 있고 당 대표도 모르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건 저는 보면서 약간 인지 부조가 오더라고요. 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변인도 그냥 오히려 근데 당사자들도요. 생각보다 약해. 난리 쳐야 되잖아 이 정도면. 가만히 형 만약에 형 기사에 곽관용 위원장 돈 봉투 받았다고 김재섭한테서 돈 봉투 200만 원 받았다고 명단이 나와. 근데 우리는 20만 원도 없어 수중에. 뭐라고 난리 칠 거 아니야?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난리 칠 거잖아. 근데 대들 메시지가 심플해. 나는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화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나태경 의원님한테 질문했던 게 저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지. 나 난리 칠 것 같은데. 이게 본인들이 가만히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그냥 작전을 이렇게 짰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스크람 짰다. 처음에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막 들고 일어났을 때는 이게 공천헌금이 어땠니 뭐 돈 이게 어쨌든 매표행위 한 거잖아요.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매표행위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방어를 막 하다가 이게 어쨌든 법정 싸움으로 가니까 작전을 좀 바꾼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걱정에 대해 아까 태근 형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이런 류의 근데 이런 류의 사건이라도 간접 증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있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게 충분히 소명이 된다 싶으면 처벌도 가능한 문제라고 원래 보여집니다. 근데 맞아. 제가 추가로 같이 질문드리면
뇌물 사건이라는 게 항상 줬다는 놈은 줬다고 하고 안 받은 놈은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줬다는 사람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나 그때 정황 같은 것들, 구체성 같은 것들을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저 사실 저도 돈 받았습니다. 저 그때 300만 원 받았으면 누가 그래? 준 사람은 줬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용 형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 혐의 입증 어려우니까 그냥 세게 해보자 뭐 이런 거겠죠? 법률적으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 형이 아니면 변호사야 만약에 저쪽을 맡은 변호사야. 지금 형 괴로운 설정 한번 해드릴게요. 형님이 지금 이 비의를 돈봉투 해보자고. 받은 사람들의 변호인이 됐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뭐 저런 자세로 나가는 게 형님 이제 하나의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작전이죠. 좋은 작전이에요? 근데 그렇죠. 일단은 뭐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뭔가 왜냐하면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관련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빨리 뭐 자백을 한다던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부인하거나 뭐 지연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까지나 계속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추가 정황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그 증거를 계속 예를 들면 녹취록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그때 구체적인 정황 증거 같은 걸 얘기하면서 당신들 돈 받았잖아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닌데 우리 안 받았는데 돈 받은 증거 가져와봐 이렇게 했을 때는 재판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요거는 그게 이제 그 뭐 당시에 진술했던 상황 그리고 장소 그리고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선명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범죄도 비슷한 게 이제 성범죄도 성범죄도 비슷한 게 이제 피해자의 진술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렇지. 없고 목격자도 없고. 맞아. 그러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게 이제 물론 뭐 무고성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어떤 장소에서 정말 저거는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근데 그래서, 그럼 그 신빙성과 관련돼서 저도 한마디 하자면 보니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그 국회에 가보시면 그 외교통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가 그 회의실이 있고 그 옆에 소회의실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이제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동석하지 않고 작거든요. 엄청 작아요. 한 요 스튜디오 정도만 안 하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좌진 배석을 안 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짧게 안에서 회의할 때 담소 나누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회의실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외부인들의 시선이 차단돼 있고 의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형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진술의 구체적인 정황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알 수 없지 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태균 형님 말씀 들어봐도 남은 거는 이제 검찰이 이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해내느냐 그 실력에 달린 것 같거든요. 어쨌든간에 뭐 찾을 건 이미 다 찾았을 테고.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건 단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의 그 메시지 중에 제일 최악이라고 느꼈던 건 이거 뭐 300만 원 하면 뭐 버스 한 대에다가 뭐 밥값에 딱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관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민주당 여기 관련해서 입장이 좀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이 최악의 답변이었던 게 뭐냐면 이 메시지가 이게 별거 아니다 관례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장경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다 단속을 한 것 같아. 단속을 하고 개소리하지 마라. 그런 일 없었다. 우리 모른다. 이렇게 지금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인재야 가닥을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진검승부로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재판부에 잘 입증시켜야 되는 게 이제 남은 과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명단 보면서 또 놀랐던 거는 아니 왜 김남국은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나 저 기사 지금 굳이 기사 준비했어요. 그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왜 안 껴있는 내가 데가 그거 없지? 보여주려고 기사를 만들었어요. 아니 나머지 다 호남인데 왜 본인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추가 명단 5명에. 자 기사 좀 띄워주세요. 5명 중에 4명이 호남인데 1명만 딱 들어간 게 여기. 김남국이야. 야 또 남국. 아 나 정말 김남국은 약간 명백한 허위 뭐 이러는데. 대한민국 움직이는 1인이야 진짜. 어떻게 같은 경기도시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요. 너무 크게 너무 얼척없이 묶었나? 딱 태근이 형이랑 나랑 딱 중간 정도 있는 나이대거든요. 김남국은 그잖아. 81년생인가 82년생 초반생이구나. 모르겠어. 아유 난 그 아저씨
아유 아무튼 예. 아니 유일하게 본인이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1대1로 토론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김남국 의원. 그렇죠. 저는 김남국 의원이랑 토론도 많이 해보고 예, 토론하면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코인 이런 거에는 빠지질 않아. 왜? 김남국.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항상 카이저 소재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돈 없고 아니지 그럼 일관성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코인으로 90억 번 애한테 300만 원 쓰라고 안 줬겠지. 다른 사람 줬겠지. 사무국장이 받은 거 그 아니에요? 90억 막 80억이 통장에서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그 와중에 3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제가 사실이라면 전지를 달았습니다. 통장에서 막 지금 갑자기 50억 됐다, 80억 됐다 막 이런 이 준재벌에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300만 원을 줬으면 아유 저 잘 쓰겠습니다. 요거 뭐 버스비도 쓰고요. 밥값 쓰고 해서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 저는 김남국 의원의 이 당내에서의 어떤 개파라든지 아이덴티티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처음에 언론에 막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계기가 추미애 장관 예전에 그 호위무사 하면서였거든요. 조국 아니고? 조국 추미애 조국 추미애. 호위무사 하다가 그랬구나.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 때 가방모찌로서 자리매김한단 말이에요. 실세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약간 약간 이 스탠스 변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때 처음에 돈봉투 관련해서 나왔을 때 누가 받았냐? 민주당은 많으니까 누가 받았냐라고 했을 때 제일 얘기한 게 아무래도 중간에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받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그때 홍영표, 송영길 양쪽에 확실한 사람들한테 돈봉투 줘봤자 고발이나 당하지. 이거 그렇지. 뭐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쯤에 애매모호한 사람들한테 돈을 줬지 않겠느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개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이때도 여기 들어가 있었다는 건 이때는 아직은 이재명한테 넘어가기 전이라는 얘기인가? 그거 생각해보니 또 그러네. 왜냐면 이때 후방 지원했던 게 송영길 대표 후방 지원했던 게 이재명 대표니까 둘이 한 몸이라 그랬었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히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걸쳐놨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간 희한한 분입니다 이분. 그러니까. 난 정말 신기한 거야. 아무튼 김남국 의원은 여튼 연구 대상 되게 괜찮으신 분이라고. 인생은 줄이래. 근데 제가 알기로 그 가방모찌 얘기를 했지만 가방모찌를 하다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막썩 그림이 유쾌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교체됐다는 썰이 파다하더라고요. 그 인상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존재감이 너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니길 바래요. 아니면은 맞으면 감옥 가셔야 되는 거고. 무운을 빕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재판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볼게요. 그 정성호 의원이 일면식 깡패들이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한테 왜 800만 달러라는 돈을 대신 내주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법률적인 판단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법률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외화 송금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던데 뭐 요즘 깡패가 자꾸 언론에 자꾸 나와가지고 건달들은 뭐 의리도 없고 참을성도 없어가지고 뭐 입장을 바꾸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조직폭력배들 내지는 이런 부류의 분들이 움직일 때 사실은 영화 같은데 보시면 많이 나오죠. 옛날에 의리 뭐 형님 동생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다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비즈니스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조직을 동원했던가 돈을 동원했던가 뭔가를 동원했으면 본인들의 이권이 걸려 있는 게 상식적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디펜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건과 무관하다고 확신을 해놨는데 기사 조금만 내려주세요. 제가 재밌게 본 포인트는 이런 거죠. 조금 더 내려가 주십시오. 그겁니다. 조폭 깡패들이 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갖다 혜택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면식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정성호 의원 장난질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깡패라면
이재명이랑 많이 봤다고 돈을 줄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라서 돈을 줄까요? 저는 일면식은 돈을 주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이 그냥 뭐 성남시 어디에서 구석에서 그냥 본인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면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10,000번을 보든 800만 달러가 아니라 80만 원도 안 주겠죠. 근데 경기도 지사잖아요. 얼마 당시 2017년 대선에도 경선 후보로 나왔었고 차기의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로 있고 당시에 대북 송금 관련돼서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거지. 무슨 일면식 얘기가 왜 나와? 경기도 지사면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이 사람이 사업 그게 되면 할 수 있지. 이건 제가 뇌피셜인데 네. 오히려 일면식이 없는 게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불법 후원 같은 거 할 때 보면 보통 실무사원에서 다 움직이고 본인은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걸로 해라 라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깡패라는 거는 김성태 회장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김성태 회장을 비롯해서 이쪽에 있는 연루되어 있는 이 뭐랄까 이제 어두운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만한 저는 100% 이 사람들은 본인들 그 사업권 이권 때문에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랑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그 입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실무적인 거는 당시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랑만 관계를 해서 쇼부를 보면 되는 거죠. 쉽게 근데 얘기해서. 더 웃긴 거 형님. 친하다고 돈 대신 내주면 그거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10번 받다고 그게 더 문제지.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가깝다고 돈 보내주면 그거야말로 제3자 뇌물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이제 내가 받을 이익을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받는 그렇죠. 그런 관계인데 네. 그 제3자와의 어떤 경제적 공동체 그리고 뭐 같은 경제권을 가진다든가 뭐 사회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죠.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그 두 가지가 일단 선행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제3자 뇌물은 그 관계가 또 부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가깝다고 돈 내주면 그건 그대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편지도 한 2개인가 발견됐다면서요? 북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초청해달라고.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나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요 그 아까 전에 초반에 재판 내용을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아까 전에 재판 과정이 이렇게 개판이 된 거는 이화영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화영 그 이외의 사람들이 의견이 자꾸 다르고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끊으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돼 이제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뭐 잘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이 관련돼서 소환 될까요, 형님?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분 되시는 그분의 이제 주장만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네.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 건 특가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본인이 쌍방울 법인 카드를 쓴 게 아니라 직원이 썼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빠져나가고 대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진술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회유를 했다 이화영 부지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은 거기에 따른 대가로 뭐 풀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봤을 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남편이 또 하나의 또 지금까지 이용당했고 또 지금도 이용당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용당할 게 우려가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대리인 H 법무법인도 바꿨는데 H 법무법인이 또 공교롭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있는 법인에 또 사회 이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H 법무법인 아까 해광이라고 했나요? 해광이 이화영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이자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있는 쌍방울 그룹에 또 사회이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네, 또 이게 지금 그런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그 소송 대리인 선임과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진짜 재밌는 거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대해 주셔도 돼.